광복 70주년을 맞아 반일 감정이 역대 최고조인 가운데 영화 암살에 나오는 일본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루의 후손이 최근 형제의 난으로 떠들썩한 롯데그룹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어머니 시게미스 하츠코다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에 대한 논란이 한참 거세지던 와중에요. 요즘 최고의 화제작이죠. 영화 암살이 광복절에 드디어 꿈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계속 순항 중인데요. 그런데 이 암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양측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죠. 네, 일본의 유명한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죠. 우리 영화 암살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를 굉장히 띄워주는 찬양하는 영화다라고 맹히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이야 그렇게 생각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열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죠. 김일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만세삼창도 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뭐 이거야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니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단체 관람 행사를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영화 암살이 이토록 화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해 숨겨진 독립투사의 재조명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암살에 대해서 오늘 강적들의 시선으로 낱낱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 임무가 뭡니까? 나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영화 암살 다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혹시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딱 대사 3개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 하정우 씨의 대사. 솔직히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달수 씨의 대사. 우리 집은 안 돼. 그리고 감독이 흥행 영화라서 뛰어난 사람이야. 재밌어요 일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립투쟁 영화가 어떻게 1000만 관객을 넘길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재미, 흥미 뭐 이런 쪽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 정의로운 것, 큰 주제에 대해서 가끔 관심을 크게 갖는 시기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00만 넘는 게 정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계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화에서 통쾌감을 맛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많은 관객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표현 안 했는데. 전지현 씨가 한 500만 모았고 아니, 근데 하정우 씨가 한 300만 모았고 그런 얘기가 나머지 있어요. 애국 영화예요. 그 가만 살펴보면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성공한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저기 장군의 아들 밟고 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다룬 찾아봤는데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뭐 아나키스트, 뭐 청년, 모던보이 다 그 다 있어요. 배경인데 네. 이번에 진짜 1000만 넘긴 거예요. 암살이 흥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독립군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제일 먼저 내세웠지만 네. 그분들의 대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대사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야, 돈 줘야 하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독립군하고 얽히면 피곤해 얽히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친일파지만 저한테는 좋은 아빠였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네. 결국은 그래도 우리 독립군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선조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암살도 그렇고 국제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다루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메시지 과잉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살에서
우리한테 무슨 뭐 애국심을 강요하지도 않고 뭐 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돼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다루지만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루고 왜냐면 거기서 뭐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없어. 보고 나면 다 느끼는 거니까. 동감을 네. 하게 되는 게 그 아주 뼈아픈 체험이 5월 광주를 다룬 영화가 몇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화려한 휴가가 너무 심해. 메시지 이게, 과잉. 메시지 과잉이야. 이게 영화는 영화로 만들고 영화로 봐야 되는데 영화를 무슨 이념의 어떤 교과서로 만들려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데 이 영화는 너무 재밌어요. 시나리오가 일단 재밌어요. 탄탄하고 연기 너무 좋고 여배우 너무 구성도 예쁘고 좋고. 남배우 너무 잘생겼고. 전지현이가 화장만 여기서 지나게 했으면 절대 1,000만 못 넘겼어요. 맞아요. 500만 원에 그쳤어. 깨진 안경을 쓰고 오히려- 어쩜 아니 민낯에 어떻게 그렇게 이뻐? 신났어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암살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도 뭐 암살에 대한 뭐 그 열광이 대단하죠. 어떤가요, 요즘에? 정치인들의 관란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눈에 띄는 분이 새누리당의 중진인 이재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라고 하면서 관람을 강조했다고 나는 이분이 합니다. 이래서 메시지 과잉이야. 이재호님 이거 무슨 영화 참 재밌었다. 그냥 그렇게는 해도 될 걸. 또 이제 기자들도 고약하죠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영화 하나 뜨면은 특히 역사적인 어떤 배경인 영화가 뜨면은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의 어쨌든 조상을 파가지고 어쨌든 연관된 인물들 정치인 중에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영화에 등장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그 자금이 이제 우당 이혜영 선생에게 나왔다라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까 또다시 그 손자인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주목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이런 기회가 오면 막 득이만면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뭐 친일로 그랬다 이럴 땐 참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그 자기 할아버지 주부의 친일 행각을 스스로 밝힙니다.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그 마음의 번민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의외로 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감을 산 저는 케이스예요. 여기서- 공감을 샀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근데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분이 진짜 반성을 한다면은 그 친일 행적으로 얻은 재산을 나라에 아니 그 정도가 해야 문제 되지 않아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 조부가 자기를 받았어요. 네, 자기를 받았는데 인명사전에 있어.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아니 게. 자기를 받는 거는 반민특위도 그렇고 여태까지 모든 친일파 탑이지, 탑. 구분할 때 그 을사오적 다음이 바로 자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친일하면 3대가 잘 산다는 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거- 손자가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뭐 그러니까 왜 공천을 줬지? 어쨌거나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판도 받지만 네. 또 솔직히 사과하는 것도 뭐 보기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그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친일파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할 어디까지를 건데. 친일파로 봐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해방 이후에 바로 그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 네. 거기에 보면 1948년에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친일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국권 피탈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그러니까 을사오적. 네, 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 의원이 되었던 자. 보면 암살에서도 그 강인국이 자기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목매하잖아요. 뭐 총독이 왔어야 자기를 받았을 텐데 뭐 하면서 그 자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네. 셋째로는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관련해서요. 제일 불쌍한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문인들이에요. 문인들이 글을 쓰면 증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글 쓰면 한 활동 전체가 증거가 되고 있는 이광수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근데 이 반민특위 판별 기준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발성이 기준이 된다 돼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글 썼을 때 자발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이광수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이광수도 정말 애족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시기가 되면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꾸 일본 사람과 그 당시에 조선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인은 너무 열등한 거야. 민족을 개조해야 되겠구나. 그게 쭉 발전하면 아 일본의 2등 국민이라도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게 나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접근론. 아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다 어쩐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남선 이광수는 반민특위에서
제일 먼저 잡아들였어요. 그때 그 국민적 감정이 이광수 최남선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특위에서 제일 먼저 잡아들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글이기 때문에 더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없는 근데 거고. 지금 강변이 친일의 규정을 이렇게 여기 얘기해야 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친일의 반대쪽에서 국권 회복 운동에 참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조선인의 한 몇 명쯤, 몇 %쯤 될 것 같아요. 항일이요? 냉정하게 따지면 항일의 기준이 뭔데요? 30%? 2%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뼈 아픈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면 98%가 친일이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형편대로 살았는데 여기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적극적 친일만을 솎아내야만 우리가 좀 평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재밌어. 난 이 얘기를 봉규 선생님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지금 그 얘기 변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해요. 지금 갑수 선생님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한 말을 뱉은 거에. 왜냐하면 밑밥을 까시려고 들은 느낌. 뭔가 지금 누가 보인 거야 이렇게 그걸 양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친일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그걸 올가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다 보니까 일본 회사야. 친일의 의도가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이 친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강변이 얘기한 여기 규정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약간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사람들 다 친일파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저놈 집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친일 한 사람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속가서 이만큼만 지금 문제 삼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니 참 기가 그것도 막히다는 잘 건데. 속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제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친일파가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이 있다는 지금 걸 우리가 주제거든요. 맞아요. 여기 몇 명 있어요. 네, 오늘 그 염석진 역할을 맡은 그 이정재 씨가 연기했죠. 네. 경성에서 총 쏠 일이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봐. 이 작전은 우리 셋만 아는 건가요? 미라보를 사사기가 덮쳤다는데 정보가 센 거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맡은 염석진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광복군의 독립운동에 나섰던 인물이죠. 근데 중간에 변절하고 밀정 노릇을 하는 사실은 사례가 많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매국노로서 그가 처해왔던 처신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인생은 요령이다. 그때 힘 있는 쪽에 붙는다. 기회주의자. 예, 그리고 그 변절에는 스스로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는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영화에서 이제 염석진이 살기 위해 변신하게 된 계기를 뭐로 묘사하냐면은 그 대라우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있는데 사실 대라우스 총독이 무단 통치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의사가 이제 그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총독 후보가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1911년 1월 1일부터 전국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신민회의 윤치호, 이승훈, 이동희 등 그 민족 지도자급 인사 600명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105명을 기소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족운동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영화 속 이정재가 맡았던 모습은 진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친일파 여러 모습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밀고자의 모습 있죠. 네. 그리고 친일 경찰에서 해방 딱 되자마자 한국 경찰로 짜잔 변신하는 모습 있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다 익숙한 이 친일파의 면면인데요. 염석진의 실제 모델이 존재한다면서요. 네.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은요, 이 변절자로 나오는 염석진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밀정이 됐던 염동진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염동진의 본명은 염응택으로 김구 선생이 독립군의 양성을 위해서 설치했던 낙양군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1935년에 독립군인 신한독립당 군사부, 외교부 부장이 됐고요.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반공정치공작단체인 남이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할 때쯤에 이제 어디 소속돼 있었냐면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교란 작전을 편다거나 이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주에 파견이 됩니다. 첩보 공작을 위해서. 그런데 일본 관동군 헌병대한테 붙잡혀요. 근데 고문을 심하게 받았나 봐요. 나중에 그 고문 후유증으로 시력을 상실해서 맹인 장군 이렇게 불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밀정이 된 거죠. 이중 스파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소리도 미군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미군 자료에서 나온 거 보면 염동진이가 일본 순사한테 체포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한테 체포됐는데 그거를 김구 선생이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도록 염동진을 체포해라. 저는 배반한 것 같으니까 네. 저걸 내가 제거하느니 중국 공산당 시켜서 중국 공산당이 체포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염동진이 그 복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 극우 테러 단체 백이사라고 하는 김두한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죠. 했는데 이 백이사가 나중에 김구 선생을 암살하잖아요. 안두희 씨가. 안두희 씨가 백이사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시나리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염동진이 김구 선생한테 의해서 체포됐어. 복수심에 불타서 백이사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김구 선생을 안두희를 시켜서 저격을 하게 그러니까 한 거지. 배우 소리 이제 있다. 어느 네. 정도 이게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염동진뿐만이 아니고요. 염석진이 실제 모델이 된 모티브가 된 인물이 한 명이 더 있대요. 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친일 경찰을 하다가 해방 후에는 경찰 특무대 수사관으로 변신해서 살아가는 모습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노덕술이라고. 요건 확실히 친일이야. 이건 아주 나쁜 놈이야. 이건 노덕술은요, 나라가 없어진 이후 생계를 위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직업형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직업형 친일파는 일제 식민체제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친일 계층, 즉 경찰, 관료, 군인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손발이 돼서 조선인에 대한 수탈과 독립운동과 고문을 자행해서 민족의 분열을 도모하는 것이 직업형 친일파의 주요 역할이었는데요. 전형적인 직업형 친일파인 노덕술은 1920년에 경남 순사교습소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 근무를 시작으로 해서 친일 경찰의 이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1934년 9월 36세에 평남 보안과장으로 승진해서 해방 때까지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27년간 충성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훈 7등 훈장을 받습니다.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경찰의 고위직인 경시까지 승진했던 극소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경시면 뭐예요? 오늘 한 총경하는 거예요? 경무관 총경 사이쯤 될 것 같은 추측이 그쯤 드는데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드물게 여기 순사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치면 순경 제일 낮은 직급에서 시작해서 총경쯤 오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하나 한 분이 계셔. 아니, 친일 집안이네. 말 좀 알아들으셔. 이게 내가 비유를 든 건데 노덕술이 그랬을 거라는 건데 일제하에 조선인 출신으로 네. 순사로 시작한 사람이 저 지위까지 올랐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지. 힘을 아주 엄청 더 직업형 친일파란 말도 아까워요. 직업형 친일파라는 거는 진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냥 저 그냥 그거 학급에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이제 진짜 이빨 뽑고 머리 다 뽑고 한 사람을 무슨 직업형 친일파예요. 지가 좋아서 한 거지. 이 사람 후대에는 잘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엄청 잘 살았어 그 이제.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네. 어쨌든 그 야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게 네. 원래 경찰로 처음 들어가 있었던 곳이 이게 사법계예요. 사법계에서 과연 조선인으로서 이렇게 커가지고 어디까지 클 수 있겠냐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이제 고등계로 옮깁니다. 뭐 그 위에 일본 상급자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항일 인사나 아니면 항일 사상 가진 사람들을 알아서 색출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색출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무나 잡아다 고문하고 사실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아 옛날 드라마 연애의 눈동자에서 스즈키 있었잖아요. 스즈키가 이 사람을 모델로 한 거였구나. 그렇지. 이때부터 나오는 게 저거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네. 털나? 너 뭐 이것저것 족치면 그냥 요만한 거라도 그냥 불어야 안 맞으니까.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가 거죠. 나올 때까지 터는 거야.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오지랖이에요. 알아서 갑자기 자기가 시국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고 1930년대에 이제 중국 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준비를 하니까 알아서 또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보급과 군수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화물 자동차를 다 징발을 해가지고 일본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데 이제 앞장서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일본군한테. 그렇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공로상을 받고요. 41년에는 훈 8등 훈장을 받고요. 43년에는 또 경시로 승진을 하고 아주 예쁨을 많이 받아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네. 평양 경찰서장이 돼요. 그런데 꽤 높은 건데 이런. 그럼 높은 거죠. 아니 근데 광복 됐는데 벌 안 줘요 이 경시도 사람? 했는데. 근데 그쪽에 또 어디 붙었겠지 또. 그래서 경찰서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남한으로 넘어와요.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미군정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돼. 왜냐면 치안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일제시대 때 순경을 한 사람들이나 뭐 경찰 근무한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 있잖아. 수사를 한다든지 치안을 한다든지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 일제시대 이 순사한 사람들을 재등용을 시켜버린 그래서 거예요. 미군에 또 붙는구나. 그렇죠. 저기 또 붙어가지고 네. 수도경찰 수사과장을 해요, 또. 수도경찰청. 하여튼 기회주의라 지위가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또 복권됐구나 해서 이때부터 또 가진 만행, 악행, 또 고문하고 또 난리를 치죠. 대표적으로 김원봉 하면 그 당시 김구 선생급이었던 인물이야. 네. 예?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제 뭐 와서 활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노독술이 정말 갖은 수모를 다 줍니다. 김원봉이 화장실에 있는데 쳐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지춤은 올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질질 끌어다가 지가 어디서 감히 악질 고등계 형사 주제에 순사 주제에 김원봉을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뭐 온갖 모욕을 다 줬다고요. 그래서 김원봉이 나와서 3일을 안 자고 울었다는 거야. 그 측근이 증언하는 게 있어. 그분이 누구더라? 유석현 선생이구나. 이분이 회고록에 썼는데 예전에는 일제한테 당했는데 해방이 됐는데 아니 똑같은 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이런 수레를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노독술이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의 수뇌였던 거죠. 네, 영화에서 염석진이 그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재판에서도 오히려 뻔뻔하게 난 잘못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노독술 역시 그 자기 잘못을 이제 덮기 급급했죠. 네, 그 당시에. 1948년 10월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네. 네, 노덕술은 뭐 당연히 반민특위의 그 대상이 됐죠. 우익 테러리스트인 백민태하고 짜고 반민특위위원 그리고 검찰관, 재판관 등 무려 15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 대상자들을 돈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유혹해서 38선 인근까지 데리고 가서 사살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노덕술은 사살한 후에 자신의 경찰직위를 이용해서 이들은 원래 공산당의 프락치였는데 월북하려는 것을 저지하니 완강히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에 숨졌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음모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암살할 수 있겠다. 다 월북하려고 그랬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반민특위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현지. 그리고 경찰 풀어서 갔다가 뭐 폭탄 투척도 하고 뭐 잡아 가두고 별일 검찰총장이 반민특위를 지휘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막 때린다니까? 그러니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해체된 게 49년 7월에 그 기마경찰이 반민특위 그 사무실에 때려 부셔요.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하여간 거기 있는 사람 다 체포하고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된 거예요.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이 현재 생존해 계셔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증언하는 게 많이 있는데 밤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왔었대. 직접 찾아왔었대. 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자리 제안을 했는데 그 위원장이신 분이 이런 제안 이제 거절하면서 그 사람은 완전 인생 망가지는 인생을 그 노독술이 결국 자기 이제 백색 테러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반민특위 위원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49년 1월 24일 노독술이 체포되면서 26일 날 그 이제 결행하기로 했던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만천하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체포될 때가 가관이었던 게 노독술이 체포될 당시에 뭐 경찰에서 지급한 걸로 추정되는 지프차를 타고 있었고 옆에 경호요원 같이 호위 경찰관이 4명 붙어 있었고 권총 6자루도 들고 있었고 여기다가 현금 30만 원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30만 원이면 얼마야? 사실 정권과 어떤 친일 경찰계에서 그의 위치가 어땠던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황인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거는 반민특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 재판도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49년 7월에 결국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 결국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그 시기가 아무리 어수선했어도 그렇지 친일파에 대한 그런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친일파 처단이 왜 어그러졌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친일을 했는데 해방이 돼버렸어. 광복이 돼버렸어. 친일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의 해법이 나타난 거야.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반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빨갱이로 모는 거예요. 이게 친일파들이 생존했던 방법이었고 이게 친일파들이 그때 당시 누렸던 재산과 지위와 모든 거를 영속하려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반공이라는 것을 국시로 이끌어가면서 이승만이 정권의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 50년 되더라고요. 저는 하여간 이승만 박사에 대한 뭐 평가 그런 건 떠나서요.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것도 맞지만 북한은 똑같아요. 못했지. 네, 북한은 더해요. 심지어는 친일을 아예 친일 청산을 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친일 들어다 썼어. 반민특위 같은 조직을 만든 적도 없고 친일에 대해서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진보 좌파 세력 쪽에서는 북한은 청산했는데 우리는 청산을 못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김일성 초기 내각 때 다 친일파인데 뭐. 김일성 초기 내각을 보면 다 친일파고 그걸 청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승만 내각을 쫙 보면 내각 구성원 중에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헌병 중령으로 전직했던 노덕술은 풍족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1950년에 육군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 1954년에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 1955년에는 서울 제15 육군범죄수사대 대장을 지냈고요. 1960년 7월에는 제5대 민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1968년 4월 1일 당시로서는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70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되는데요. 오래 살았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독립투사들에 비해서는 너무 잘 산 게 아닌가 하는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선거를 나가요, 근데 세상에. 그 얘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친일파 청산이 깨끗하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그건 다 인정하고 인정하는 있는 거야. 거는 안타까운 기본이고. 그렇지, 그건 기본이야. 다만 지금 와서 환부를 도려내다 보면 너무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상처를 보듬고 다 이렇게 아물게 서로가 힘을 합치자라는 게 중요하죠. 다 살 도려내면 저렇게 돼. 살이 좀 저를 예로 드십니까? 붙어 있을 땐 좀 있어야지. 나처럼 안 되려면. 네. 네, 영화 암살에서 또 한 번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경영 씨가 이제 했던 그 강인국이란 자의 역할인데요. 광산 채굴권을 얻어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뭐 출세를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친일파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강인국의 실제 모델이 광산왕인 최창학으로 알려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 약간 비슷해요. 네. 예. 그런 이미지가 좀 비슷하네. 최창학은 일제강점기에 금광을 개발해서 부를 축적한 친일파입니다. 1923년 평안북도 구성군 소재 광산 개발권을 따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삼성금광을 창설합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조선인 최대의 광업자며 천만장자로 불렸던 갑부인데요. 당시 그를 두고 벼락부자 하지만 근래 조선 사람으로 이 최창학처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1938년 최창학 일가족이 구성을 떠나서 경성부로 이사했을 때 구성군과 평안북도의 세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이경영 모델이 당연히 박흥식일 거라고 나도 생각했거든. 박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박흥식은 최고부자지. 화신백화점. 최고부자지.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희 하면 부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 당시는 박흥식 이런. 하여튼 최창학이가 이제 경성으로 이사 와가지고선 여러 친일 단체에 가입해요. 하여튼 좋다는 단체는 다 가입해. 돈이 많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아주 적극 지원합니다. 일본군은요? 그럼 그건 어느 정도 지원하면 거기 이제 비행기 5대 뭐 이런 거. 우리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모아놓으면 이거 다 내는 거야 그냥 누군 30억 냈어, 누군 아이고 50억 예, 냈어. 저는 얼마 내겠습니다 얼마 이거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10년 전 노무현인데. 20년으로. 은근슬쩍 다리 때리는. 20년은 하자 그래 아이고 하여튼 그런데 친일파 중에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차원이 달라 이 사람은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일본군에 아이고야. 이거 호랑이 아니에요? 만수로야 지금으로 말하면 돈뿐만 아니라 실물까지 납품을 했구나. 정말 대놓고 친일 행각을 했네요. 아이, 그럼.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네. 내가 일제하에서 큰 돈 번 사람이야. 총독부에서 쿡쿡 찔러대 돈 내. 천하함께 뭘 바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가가 무슨 이념이 있겠어. 민족의식 그렇게 투철이 있겠냐고. 돈 갖다 바치고 이익 보장받는 나누는 관계야. 친일파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입장에 쓰다가도 사업하고 돈벌이 한 사람들 이것저것 헌납한 거에 대해서 사실 멈칫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갖다 바치고 일신의 평온을 구하지 않았겠냐. 그중에 그래도 얄미울 정도로 처신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총독부에 이만큼, 독립군에 이만큼 의외로 많아. 근데
이 최창학 씨 같은 경우는 더 절묘해. 그러니까 일제 때는 적극적 친일을 진짜로 한 거예요. 총독부에다가 바치고 뭐 비행기값 내고 뭐 나가서 연설도 한 기록도 봤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딱 해방이 되니까 딱 포인트로 잡은 게 김구 선생이에요. 야, 이게 김구 선생이 공식 루트로 못 들어오거든요. 군정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비참했던 거예요. 임시 정부라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 미군정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당시 조선인들, 해방된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에 대해서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정 요인들이 생각보다 더 큰 이렇게 사회적 이 반응을 일으켜요. 임정이 얼마나 유명하기나 했겠냐고. 그 당시 뭐 언론이 있겠어요, 뭐해서. 근데 하여튼 대단히 날려서 딱 최창학이 서대문구 자기 집, 굉장히 거대한 저택을 임정에 헌납을 합니다. 그걸 이름 지어서 받아요? 경교장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임정에 헌납한 게 아니라 김구 선생 자택으로 제공한 거예요. 승만 박사 있던 건 이화장이고 이화장. 여기는 경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도동 경교동 경교. 상도동 하는 것처럼 이화장 경교장 그랬어. 왠지 이화장 김구 선생님 이미지라고 하면은 친일파의 돈 같은 거나 뭐 자금 지원 안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받았네요. 힘드니까. 독립운동도 집은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라고는 못하겠다. 살 집이 필요했고 정당이 그러니까 필요한 판단을 사람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김구 선생을 친일파로 몰아갈 수 없잖아요. 자, 또 이제 좀 화가 나는 게 네. 그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바람에 네. 이 최창학도 뭐 벌을 안 받아요. 네. 그리고 6.25 났을 때도 서울에 있었는데 잘 지나가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또 고리대금 원벌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가지한. 69세에 심장마비로 이거 보면 이제 천수를 누린 거예요. 69세면 그 당시 68 만큼 산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도 잘 넘기고 해방 후 전국도 잘 넘기고 6.25도 잘 넘기고 전후에도 잘 보내서 그냥 편안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친일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때 갖고 있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일파로 돌아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처한다면은 우리 강적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갑수쌤이 제일 궁금해요. 어렵다. 나는 아마 모던보이 비슷했겠죠. 폐기에 걸리고 무슨 뭐 아니, 날자 그러니까- 날아보자꾸나 이런 거 썼겠지 뭐. 멋지게 또 몰아가 또 와. 독립운동 했을 거다. 아니고 폐결하게. 내 성향으로 봐서는 금홍아 그러면서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강반은 어땠을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야, 근데 그때 고소왕 하면 최고인데 막 일부 정사 고소하고 막 감사보다 고소하고 막 그럼 독립투사네요, 그럼? 그럼 투사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 이경규 선배님하고 많이 해요. 술자리에서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경규 형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는 친일했다? 아니. 광대. 그 사람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광대. 누구 하나 높은 놈 끌어안고 자기는 자폭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성격에 농계처럼. 저는 얘기했죠. 상은 제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상 제가 풍성하게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앞장서면 걱정 말고 가십시오. 또 누군가 뒤에서는 그 정도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럼.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영화에서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인물을 꼽자면은 하와이 피스톨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 하정우 진짜 씨가 모든 여성들의 그러니까요. 이상형.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하와이 피스톨. 조선 사람이라던데요.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300불만 주면 아무나 죽여준다는데. 천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정우 씨가 당연하지. 없었으면은. 폼을 너무 잡더라. 멋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전지현 포머시라고 생각을 하니고. 아니, 일본어가 이렇게 쓰면 되지. 괜히 폼 잡아. 영화잖아요, 영화. 정말 칼 잡으면은 카리스마가, 칼이 없을 때는 유머가, 여자 앞에서 맞아요. 로맨스가. 그 하와이 피스톨은요, 일본으로부터 백작 신분을 받은 8명의 친일파 중 1명의 자식으로 뭐 살부계를 조직했다가 이제 나중에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살부계 좀 약간 단어 자체도 약간 좀 오싹하긴 한데, 무슨 어마어마하네, 조직이죠, 살부계. 살부계? 네, 이 살부계란 말이 백범일제도 나옵니다. 친일행위를 하는 아버지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살부계를 조직을 하는데요. 네. 그들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는 참아 못하니 같은 살부계 내에 다른 친구가, 다른 동료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는 다른 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실제 실행된 적이 있대요? 아니 이게 조직됐다고 해서 백범일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현실화가 됐는지는 그러니까 본인들 네. 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단을 하는데
차마 내 아버지는 내가 처단 못하니까 내가 니네 아버지 처단할 테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처단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약탈하고 그래요. 독립군 자금 주느라고 내가 우리 집 거를 못 터니까 문을 열어서 친구들로 털게 해서 독립군 자금을 주고 나는 친구네 집 털고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했을 그거 거예요. 대단하네요. 당시 일본에서 백작 자기를 받았을 사람들의 자제들이면 엄청나게 있는 집 자제들인 거잖아요. 네. 당시에 뭐 엄청나게 있는 집,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국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잖아요. 이완용. 이완용. 진짜 매국노의 대명사. 우리 이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결정체, 예. 집약판. 결정체. 근데 이완용은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죠. 나쁜 놈. 근데 참 복잡한 사람이죠. 우리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현판 이완용이 쓴 거죠. 네. 대선비고 처음에 굉장히 뛰어난 국가의식도 갖고 글 있고. 잘 쓰는 명필 2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인물이었네요. 풍류객이지. 이게 얘기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완용도 처음에는 고종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설명도 해요. 그런데 어떠한 변명을 해도 앞장서서 하여간 나라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팩트야. 어떤 과정이냐 봐야 되는데 1905년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일본은 점점 기세등등 올랐으니까 일단 조선 반도는 냉큼 집어삼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의 왕 고종한테 이제 압박을 이토 히로부미가 가하는데 뭐하냐면 보호령으로 두겠다. 우리 니네들 땅 사실은 관심 없고 중국 진출할 거니까 뭐 이런 등등 상황인데 여기서 고종이 단호히 거절을 하거든요. 어전 회의를 강제로 일제가 수십 명의 헌병을 동원해서 소집을 해서 대신 8놈을 앉혀놓고 8놈이 아니지 8명을 앉혀놓고 우리나라가 보호국이 되는 게 찬성이냐 반대냐 해서 거수를 정하게 합니다. 그 고종은 허수아비를 앉혀놓은 거죠. 그래갖고 8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동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을사조약을 국가를 합병한 정당한 것으로 안 보는 게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능욕적이다. 을사조약이라는 표현 대신 을사늑약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910년 이전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사람을 매국형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들은 매국조약에 가담하거나 한일합방 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친일단체였던 일진회를 조성해서 의병을 무력 탄압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 국민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70여 명의 매국형 친일파는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1907년에 이제 강제 병합의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완용 나이가 50살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었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일본과의 어떤 병합 준비를 위해서 총리 대신에 임명을 합니다.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데 그해 8월 10일에 드디어 첫 단계로 이제 군대 예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예산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을 한 바람에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습니다. 무길 동화장이라는 훈장을 받는데 이런 이완용의 친일 행각이 너무나도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하지만은 모두 미수에 그치고 뭐 부상이야 몇 차례 입었지만은 이완용은 일제시대 내내 내국형 친일파로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치욕적인 한일 병탄 조약이 조인되는데요. 이 제안을 일본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이완용이 먼저 했던 것.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통감부의 외사국장이었던 고마스는 그물도 치기 전에 고기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조약을 체결한 뒤에 나라를 넘겨준 대가로 이완용은 백작자기와 사례금을 하사받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네요. 이토 히로부미. 아주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네.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최측근 오른팔이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래서 오른팔이네. 귀화를 하시지 그냥.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총리예요. 네. 당시 일본인에게는 일본 정치가로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거죠. 서양 쪽에 뭐 백작 후작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약간 그 판타지가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 백작 후작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완용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 할 자리는 다 해요. 중추원 고문서부터 중추원 부의장, 그다음에 조선 귀족원 회원해서 노른자에는 싹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데 1919년 3.1운동 할 때도 이거를 하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경고문을 이완용이가.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서 친일한 거죠. 그리고서는 재산을
그때 이제 토지 뭐 이런 재산 일본이 장악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거지. 그러니까 덜 가진 거야 내가 볼 때. 이 1925년에 지금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가졌다고 그래. 더 가져 6천억 가져도 다 갖는 거야 그냥. 덜 가졌네. 최첨학보다 덜 가졌네. 덜 가진 거야. 이완이 기업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진 거야. 착복해서 600억하고 사업해서 6천억은 게임이 다른 거야. 그러네. 정말 많이 먹은 거야. 친일의 죄질이 다르네요. 질이 다르네요. 너무 많이 먹은 거지. 아, 진짜 못된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욕 먹으면 오래 산단 말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말이 일제시대 이후로 생긴 것 같아요. 몇 무지하게 살까지 살았어. 또. 왜냐하면은 가만 보니까 독립한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일찍 죽죠. 모자래요. 근데 반면에 네. 친일한 사람들만 장수를 다 누리는 거예요. 60 이상까지 사시고. 염동진도 그랬지, 노덕술 그랬지. 이 사람들 69세에 사망해요. 69세에 그때 뭐로 사냐? 아마 조선인 평균 수명 40세 안 됐어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엄청 장수한 거야. 근데 이제 1926년에 폐기흉과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 사망과 함께 일본에서 또 최고로 예우를 해줍니다. 그렇겠지. 우리한테 워낙 도움을 줬으니 일본 최고의 훈장인 대훈이 국화 대수장을 수여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은 또요. 고종 황제 국장 이후로 최대 규모로 치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왜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아, 나라를 한다 갖다 맞췄는데. 나라가 달라서 그렇지 애국자예요. 일본으로 보면 쪽은. 일본에서 보면. 근데 뭐 이완용은 사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뭐 세상이 저 인과응보가 조금은 있는지 자손들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광복 후에 돌팔매질도 맞고 손가락질도 밟고 그래가지고 그 장손 이병길은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됐고 다른 손자 이병주는 이제 멸시를 견디다 못하니까 일본 쪽으로 밀항을 해가지고 귀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증손자는 캐나다로 뭐 이민을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분이나마 조금은 풀린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완용 후손들이 꼭 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뭐 굉장히 잘된 사람도 많은데 다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완용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했느냐. 마치 집안 원수처럼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 서름의 표적처럼 생각을 하니까 익산에 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묘를 아무리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꾸 훼손이 돼서 경찰들이 경비를 썼는데 결국은 79년에 그 후손 이석형 씨가 이걸 화장하고 그리고 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묘가 없어요. 그 이민 갔던 사람 중에 자기 땅 소송하고 소송하고 또 해서 찾았어 또 이겼어. 그 사람이 이제 동손인데 92년에 땅 찾겠다고 소송했는데 부가현동 일대 이제 700평 정도의 아현동이다? 대지인데 712평인데 부가현동에 710평이면 시가만 해도 거의 뭐 평당 3천씩만 해도 20억이고 실제로 한 3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근데 부정축제한 형태의 재산이 후손에게 처음으로 인정된 그 귀속이 인정된 차례라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요. 이렇게 매국노의 그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에요? 법이 그래요? 그렇지가 아니죠. 않죠. 법은 매국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법은 그냥 법적으로 하면 조상 땅이니까 조상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 법상으로 따지는 게 법으로 응징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사적 응징을 못 인식이 하니까. 안 돼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유주를 딱 그때 이제 정해줘요. 예. 그거는 소유권의 창설적 효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등기부 같은 게 넘어간 게 50년에 6.25 때 싹 다 타서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어.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땅 소유주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있었던 사람 이름, 그 이름의 후손? 그 후손한테 땅을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땅 소송이 그 1910년대 토지대장 만들 때 뭐 사람들이 근대적 관념이 없잖아요. 토지 소유에 대한 근대적 관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문제예요. 똘똘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내가 이름 올릴게 그럼 뭐 계란 한 줌 주면 그러시오 이랬던 세상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먹는 계란 거야. 한 줌에 부가현동 30억짜리 땅. 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다 땅 차지했는데 그걸 뭐 일제로부터 하사받기도 하고 뭐 예. 하사받은 지방 재산은 땅도 인정 안 있고. 했어요 법원에서도. 그 하사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제 집안 땅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했어요.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라니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게 조상의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친일파 후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거나 총독부 고위 관료를 지냈던 민병석, 그리고 송병준
이런 후손들이 대표적인 거죠. 유명한 친일파. 네. 자신의 선조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정말 다행히 패소를 했고요. 근데 현재도 지금 1천억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암살의 인기로 화두에 떠오른 친일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와 반대로 이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비운의 독립투사라고 불리는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가 연기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지휘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암살의 시나리오를 쓴 최동훈 감독은 김원봉은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였다.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걸었을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꼭 잡고 싶은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에 일제는 독립군의 수장이었던 김구에게 60만 원의 현상금을, 김원봉에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최고액인 1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당시 100만 원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 하면 그 당시 조선호텔 한 채를 짓는데 84만 3천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상금 100만 원은 현 시세로 따지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300억의 상당이다. 호텔 짓고 여관 하나 더 지을 만한. 그만큼 일본이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했고요. 대중에게 알려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최동훈 감독이 이 김원봉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데 딱 한마디를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해요.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지. 그래서 조승우 씨를 배역을 했다는 거예요. 더 잘생기셨는데? 옛날 영화 배우들 느낌이 좀 나는데 60년대 영화 배우의 저런 느낌 가진 배우들이 좀 있었는데. 정말 시대 잘 태어났으면은 배우했어도 좋았을 충분하죠. 마스크네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 14살 때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원래 그때 많이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저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그 메이지 천황의 생일날이에요. 그러면 뭐 일장기 걸리고 뭐 덴노 뭐 반자이 뭐 이런 거 하고 그랬겠죠. 이게 고가우니까 일왕기를 쓱 걷어다가 화장실 변소통에다가 그냥 쳐넣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14살 때. 네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들키니까 막 교사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결국 이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좋은 인연의 은사를 만나요. 그 이제 동화중학교에 편입학을 하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전홍표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훈화 말씀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강도 일본과의 투쟁을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나 다를까 이 동화중학교는 나중에 총독부의 압력 때문에 폐교가 됩니다. 1918년 김원봉 선생이 약간 21살의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어른 다 됐는데 망명을 겸해서 난징에 있는 진링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내가 학교에만 있을 수는 없구나 해갖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학교 떨치고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납니까? 1919년. 난 그걸 연도를 도무지 못했는데 우리 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늘 가르쳐줬어. 아이고. 하도 맞아갖고 아이고 해서 1919년이라고. 그 1919년에 22살이죠.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 신흥무관학교라고 이회영 선생 일가가 세운 군관학교, 그러니까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이분이 집중해 배운 게 폭탄 제조법이에요. 그리고는 동지를 규합해서 13인의 동지와 더불어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에요. 친일파나 아니면 일제 중요한 사람을 암살한다. 이걸 목표로 했던 의열단 조직이에요. 이게 별도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한인애국단이라고 김구 선생이 조직한 이 두 개가 정말 가장 중심에서 있고 정말 무시무시했던 그중에서도 의열단은 지금 우리가 의열단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국내에 잠입해갖고 여러 가지 그 암살 활동을 할 때 정말로 일경이 두려워했고 떨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거사 직전에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료로 남기면 위험하지 않나요? 발각됐을 때? 아니 그렇지만 이제 안 찍을 수 없는 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거사 직전이라든가 이런 그 애국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비밀 결사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역사에 이런 일을 했노라 하고
찍죠. 그 윤봉길 의사도 거사 3일 전에 김구 선생이랑 사진을 찍습니다. 한일 애국단에서 기념촬영하고 선언문도 쓰고. 그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도 그래도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 윤봉길 의사 일종의 출사표네요, 출사표. 수류탄 들고 내가 이걸 한다 앞으로. 결의문을 목에 딱 걸고. 근데 이런 사진이 많이 안 남아 있어서 웃고 계시네요. 너무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근데 웃고 있는데 정말 저희 눈물이 나네요. 저 사진을 찍고는 2, 3일 후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기가 그리고 저희보다 다 어려 보여. 저보다 더 실제로 어리지. 20대 초반에. 훨씬 어렵다. 그리고 저 목에 건 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의 장교를 도륙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 목에다 걸려. 근데 이제 모두가 그랬겠지만 특히 김원봉 선생은 300억의 사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이게 다닐 때는 가명을 쓰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누구를 만날 때는 항상 암호를 썼다 그래요. 근데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인을 나 저 의열단에서 왔어. 이거는 이제 그게 뭐예요? 힘 역자를 이렇게 힘역자 이렇게. 이렇게 의열단 하게 쪽에서 한자로 역자를 딱 쓰는 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왔어, 날 따라와 할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야구 선수들이 뭐 이거 뭐 그런 이거 사인이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싹 오케이 싹 하고 그런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네. 썼어요. 그 영화 암살에서도 독립군 작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됐는데 원래는 영화가 현실보다 더 드라마틱한데 이거는 반대로 현실 속에서 이런 작전이 더 드라마틱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 김원봉 선생을 일제히 표적으로 만들게 된 발단이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입니다. 김 선생한테 암살 지시를 받았던 의열단원 박재혁이 고서적 장수를 가장해서 고서적 수집이 취미인 하시모토 당시 부산경찰서장에게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서적을 꺼내는 척하다가 폭탄을 투척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서장은 즉사하고요. 박재혁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후 김원봉 선생은 밀양경찰서에서 연이어 폭탄 투척을 지시하고 화가 난 일제는 의열단 단원을 색출해서 줄줄이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저분이 박재혁 의사인 거잖아요. 네. 정말 잘생겼다. 그러니까 인맥가 어떻게 저렇게 결연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김원봉 선생이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가입을 시켰대요. 1920년 5월 달에 그 유명한 김익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김원봉이가 23살 때였고 김익상은 26살 때였는데 뭐 애되잖아요. 23살짜리가 26살. 그걸 그냥 우리 나이트클럽 가자고 꼬시는 것도 아니고 야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먼저 피를 흘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의열단에 가입해야 된다. 야 23살짜리가 그러니까 또 김익상이가 그 말로 곧바로 가입을 해요. 곧바로 가입해서 조선 총독부 폭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좀 이건 뭐 피를 흘리는 청춘이기 때문에 자 적을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면 막 약간 끌어오를 것 같긴 해요. 윤봉길, 이봉창 이분들은 이제 김구의 한인 애국단 소속이고 그다음에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소속으로 지금 얘기한 김익상의 조선 총독부 폭파 사건은 아주 청사의 길이 빛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라는 거죠. 영화에는 그 암살단 일행이 이제 관원 피해서 계속 나오죠. 조수진품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리상. 정말 많이 컸다. 침착하게 행동해요. 두 사람 술 배달하느라 고생했어. 일로 가면 되지? 저 마담은 실존 인물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 기생들이 독립운동 때 엄청나게 활동들을 많이 해요. 숨겨주고 돈을 대주고 직접 거리에 나선 적도 있고 그걸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1년 9월 10일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위치한 경성으로 일본인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을 해갖고 검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 2개는 바지 쪽에다가 그리고 권총 2자루는 트렁크에다가 숨겨갖고 열차를 타고 그다음에 일본 여인 아이 데리고 있는 일본 여인한테 말로 그 삶은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이 아빠처럼 즉 부부처럼 행세를 해갖고 좀 검문이 어려운 그 관문을 싹 통과를 해갖고 국경나무 때 사실 김원봉이 작전 지시가 또 작전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려주는 이런 거사 과정을 살펴보면은
김익상 의사가 이제 암살 단원으로서 경성에 도착하고 이튿날인 9월 12일 검은 양복 저고리에 흰 바지를 입고 이제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을 합니다.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해서 조선총독부에 전기 고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서 폭탄을 추적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가 난장판이 된 거죠.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정부 중앙청사에 갑자기 폭탄이 꽝 터져가지고 사무실이 다 날아가고 이런 건데 그 상황에서 더 놀라운 건 이 거사를 성공시키고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익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목수들이 입는 옷으로 또 이번에 변장을 한 다음에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용산에서 그다음에 평양행 경의선 열차를 타고 출발해서 5일 뒤에 베이징에서 9월 17일에 김원봉과 만나게 됩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탈출까지 완벽한 계획이었던 대단하다. 거예요. 오늘 정말 대단하죠. 프로 중에 프로네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총독부가 입은 피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조 건물, 조선총독부 건물은 2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거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그마한 통간부 청사를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규모가 대단해가지고 한 업무가 상당 부분 중지될 정도로 상당한 쾌거였다고 합니다. 관계가 없는 의열단의 거야. 활약상이 정말 도드라졌는데요. 1923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신채호를 앞세워서 독립운동의 이념을 담은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게 이르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의열단은 더욱더 널리 알려져서 그 일본군이 바로 일본이 김원봉에게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게 되는 겁니다. 영화 암살에서 백범 김구와 김원봉이 힘을 합쳐서 작전을 도모하는 시대적 배경이 1933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939년에야 이게 성사가 됩니다. 김원봉은 1938년 조선인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관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 한국의 형제들 힘든 앞서서 공고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나로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동아의 행복 사회를 건설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그 노독술한테 그 치욕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야, 진짜 피눈물이 났겠다. 그러나 군대 유지가 여의치 않았던 김원봉은 김구가 임시정부 산하에 창설한 광복군과 자신의 조선의용대를 같은 조건으로 합병해서 조선혁명군을 만들자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결국 세력이 약해진 조선의용대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됐고 김원봉은 김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하게도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 김구 선생에 비해 가지고 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월북 인사였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보면은 그의 말로는 좀 약간 허무했던 게 뭐냐면은 1948년도에 김원봉은 남북 협상에 남한 측 대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대로 북한에 머물러 가지고 또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좋은 보직들을 받았죠. 그래서 국가검열상이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했는데 58년 11월에 김일성과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61세에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원봉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 운동에 그 단체에 소속됐다가 엉뚱하게 국민당 장제스 치하에서 군관학교도 들어가고 자금도 받았다가 사회주의 계열에도 갔다가 마지막에 자기 신변이 당장 배그사에서 당장 죽이려고 나왔으니까 목숨 건지려고 이북 갔다가 이북에서는 존재를 인정해서 장관까지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한 거냐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는 맞죠? 아니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고 무정부주의자고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와 소셜리스트는 다른 계열이에요. 다르지만 다른 계열인데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독립 운동한 거는 훌륭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김구 선생하고 비교는 하면 안 돼요. 김일성한테 가서 그쪽에 북한 공산화 정권 수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월북 인사가 돼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독립투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은 독립투사인, 비운의 독립투사인 김원봉만큼이나 이 영화에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안옥윤. 그렇죠. 여성 영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대단해. 안옥윤, 이청천 한국독립군 제3지대 저격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 네, 비밀 남선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총을 든
여성 항일투사 안오균. 그런데 이 안오균의 그럼 실제 모델이 누구냐 하고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모두 궁금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남자현 지사라고 해서 최근에 아주 뭐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죠.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독립투사 남자현 지사. 1872년 경북 영양군에서 정삼품 당상관인 통정대부를 지낸 사대부 집안의 규수로 태어난 남자현 지사는 영화 암살의 양반집 출신 안호균과 성장 과정이 흡사합니다. 특히나 복수심 때문에 독립군이 되는 계기가 닮아있죠. 20살에 결혼한 남자현의 남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일제히 만행을 보다 못해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 보자 하면서 1896년 을미의병 활동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한 남자현은 일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영화 암살의 안호균이 간도 참변으로 어머니를 잃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사 공부할 때 흔히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안중근 선생은 의사라고 하고 또 유관순 선생은 또 열사라고 하고 또 남자현 방금 나오신 분은 지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의사, 열사, 지사 좀 헷갈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확 하고 넘어가죠. 의사, 열사, 지사 이거에 대한 규정을 국가보훈처가 내린 바가 있는데 그 규정만을 제가 일단 옮겨보면요.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가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 이렇게 목숨을 잃은 케이스예요. 또 성패에 상관없이 무력을 통해 적에게 대항한 사람 이런 경우니까 대표적으로 뭐 안중근 의사 딱 떠오를 수가 있죠.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도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열사는 좀 다른 게 나라를 위해 저항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 좀 비슷하지만 주로 맨몸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 열사하면 잘 아는 유관순 열사. 네. 또 헤이그에서 분사한 이준 열사. 을사늑약에 반대 자결한 민영환 열사. 이런 정도의 분류를 열사라고 합니다. 자, 의사와 열사가 순국한 뒤에 붙일 수 있다면 지사는 살아있을 때도 쓸 수가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 이런 걸 뜻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안호균이라는 그 독립군도 신념이 대단한데 영화 중에서 만주의 지청천 부대의 여성 저격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나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누나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이따 새벽 때 전투나 잘해. 다녀올게. 갈게요. 근데 이 지청천 부대라는 게 실제 존재했던 부대죠. 지청천 장군이 이 한중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그 1931년에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위치에 있었는데 한중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33년 7월 3일 일본군을 급습해서 승리를 거둔 그런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현 지사께서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셨어요. 효부상까지 받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마침 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이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간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편이 잃었지만 나라는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무장 독립운동 단체 설어 군정서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호일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1925년 중국 망명 6년째 54살의 남자현 지사는 영화 속에 안호균처럼 총을 들고 비밀 암살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표적이 누구였죠?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는 아니고 사이토 마코토. 네. 사이토가 1919년에서 27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재임을 하는데 남자현 지사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암살을 계획을 합니다. 이 나라의 혼을 말살하는 사이토의 목숨을 끊어 조선을 부흥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요 시대가 원하는 책무다. 그리고 권총을 들고 동진, 박청산, 이청수 등과 함께 만주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경성으로 싹 멋진 잠입해 옵니다. 근데 남자현 지사의 작전은 뭐였냐면은 이 순종 황제의 이제 장례식일 때 그때 이제 사이토 총독이 분명히 조문을 올 것이다. 그럼 조문 왔을 때 가서 이제 권총으로 저격하겠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세 명이 같이 가가지고 창덕궁에 숨어 있다가 저격하려고 했는데 딱 쏘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송악선이란 청년이 먼저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사이토를 이제 암살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암살 작전이 미수에 그쳤는데 사실 총이 좀 효율적이겠죠 하면. 왜 얘기도 안 됐었나 그때? 얘기를 할 수 없었죠. 각주 준비한 그냥 거죠. 사이토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남자연 지사의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은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옥바라지를 스스로 자처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만 지어도 그 죄인들 옆에 엮이기 싫어서 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연세를 드셨는데도 내가 옥바라지를 직접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걸 다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별명이 사실 여자 안중근이거든요. 왜 여자 안중근이냐라고 하면은 안중근 하면 놀라는 게 그 왜 단지하잖아요. 딱 단지하고. 그런데 바로 이 남지사가요. 1932년 만주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막 일어나자 국제연맹이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만주에. 남지사가 일제 만행을 이참에 호소하겠다라고 해갖고는 왼쪽에 넷째 손가락 2마디를 딱 자른 거예요. 딱 잘라요. 그리고 흰천에다가 조선 독립원이라는 혈사를 쓰고 이 잘린 손가락 마디와 함께 조사단에 보냅니다. 그래, 그걸 보내. 안타깝게 전달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때 남지사의 나이가 61였어요. 정말 놀랍죠. 그 연세까지 그 열정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 안중근으로 불릴만 하네. 네,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해방 운동사에 61세의 할머니가 총을 들고 그렇게 혹은 단지를 하면서 운동을 한 사람은 유례가 없다. 아, 이거 최고령이네, 그럼? 최고령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과거에도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러네. 그때 그 아들한테 보낸 편지를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를 잃고 남편도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양반가의 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한다니 우습게도 들리겠지만 현실은 그런 모양새를 따질 때가 아니구나. 뭐 이런 편지를 써요. 여자 안중근 남자연 지사의 마지막 암살 작전은 일본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연은 1933년 3월 1일 지금의 장춘인 신경에서 열렸던 만주국 수립 1주년 행사 때 권총과 폭탄으로 노부요시 일당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얼빈에서 중국인 거지 할머니로 변장한 뒤에 미리 접선했던 중국인들로부터 무기가 든 과일 상자를 받으러 갔다가 정보를 탐지한 일본 경찰에게 검거됩니다. 그렇게 14년간 독립투쟁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좀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제가 주는 거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16일간 단식 투쟁을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로하시고 하니까 아마 이 목숨이 닳다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동안 모은 전 재산 248원을 건네면서 만일 너의 생전의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희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2세로 세상을 떠나시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이 1946년에 3.1절 기념식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에게 전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뒤인 1962년 3월 1일 남지원 지사는 신채호, 이봉창과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2등 훈장을 윤보선 대통령에게 이제 받게 됩니다. 네. 대단해. 근데 실제로 여성 독립투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저 보훈처에 따르면은 전체 독립유공자 13,940명 중에 여성은 248명, 1.8%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수는 조금 적지만 남자보다 더 용감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증언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사람 의병단이라고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윤희순 이분은 직접 화약 제조해갖고 폭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 공급책의 노릇까지 했던 분이고 주부 독립투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원봉 선생의 부인입니다. 박차장 여사. 야, 이분도 대단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활동가예요. 그리고 안경신 의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임신한 상태에서 평남 도청에다가 폭탄을 던졌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록 문화가 약하잖아요. 백범 선생만 해도 백범일지에 자세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글을 기리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이 뭐 여성 기생들, 여성 의사들, 열사들 어디 숨어서 정말 자기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알 수가 없어. 많이 있대는데.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영화에서 저격수 안호균이라는 캐릭터 말고 또 하나 재밌는 캐릭터가 총기 전문가로 나왔던 속사포. 필요는 난지 모르겠네. 처녀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 친구는 추상호, 일명 속사포. 뺀질이긴 해도 나름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야.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이 속사포처럼 뛰어난 어떤 그 총기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아예 종로 경찰서 일대를 그냥 며칠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이제 분이 있는데 바로 김상옥 의사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김원봉의 학교 후배로 나오는 속사포가 맞아요. 그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졸업생으로 나오는데 신흥무관학교 나오셨죠?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 이 결의의 참 영문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2년 만주 서간도에 설립된 독립군 양성학교입니다. 약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했는데요. 설립자는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혜영 선생이고요. 6형제와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지었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약 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산허리에 지어진 학교 건물엔 18개의 교실이 있었고 산아래의 평지에는 연병장이 있었는데 오전에는 역사, 지리, 산술, 화학 등 12개의 일반 과목을 배우고 오후에는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600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3,500명이나 교육하려고 그러면 경제사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죠, 뭐. 그래서 빠듯한 경제사정 때문에 하루의 배식량이 조밥 한 덩이랑 거기다 콩장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이외의 시간엔 뭐 밭을 갈고 실제로 그다음에 겨울엔 눈밭에서 땔감을 구해와야 되고 그냥 학교에 기숙사 편하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투쟁, 독립운동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보면은. 쌍권총 김상욱 의사죠. 1913년 24살에 경북에서 조직을 하는데 이 비밀결사대가 광복단을 조직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장군이 가담하는 광복회 전신이에요. 네, 김상옥 의사의 도심 총격전에 발단이 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을 살펴보면요. 일제경찰의 대표적인 본산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원한의 상징인 종로경찰서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상해의 동지들과 작별하며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나 봅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의 말은 얼마 안 가서 곧 유언이 되고 맙니다. 종로경찰서 서편에 동일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간판집인데 거기 모퉁이에 숨었다가 거기가 이제 경찰서하고 바로 인접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서쪽 창문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갖고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1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는데 그 다음이 더 큰 겁니다. 12일 날 그러니까 종로경찰서 폭발을 하고 17일 날은 사이토 총독이 일본 제국의회에 참여하느라고 이제 떠나게 돼 있었대요. 그때 그 서울역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때 딱 쏴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월 17일 날 그 계획을 수행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동료가 체포되면서 1월 17일 새벽에 은신처에 종로경찰서에 무장한 수사 14명이 들어와가지고 은신처를 포위했는데 그때 이제 뭐 김상옥 의사가 뛰어난 살갗을 바탕으로 일경과의 격전 끝에 쌍권총으로 종로경찰서의 민환경찰 다무라라는 사람을 사살하고 그리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다음에 이때부터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남산을 맨발로 넘어가지고 왕십리에서 뭐 승복으로 바꿔 입고 또 집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발자국 방향이 좀 반대로 나잖아요. 앞쪽이 뒤로 가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화다 영화. 용의주도하게 도주를 하는데 14명을 일경의 추격을 교란시키며 따돌리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5일 정도 있다가 결국 새벽에 은거지를 들켜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그 속사포로 영화에서 나오듯이 너무 총술이 뛰어나니까 겁을 먹고 4개 경찰서에서 무려 1명을 상대하는데 1000명을 차출하는 거예요. 1000명을. 네. 이게 지금 영화에서도 1대 1000 총싸움이라 그러면 너무 가장 심하다 이러는데 그 내용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내용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욕하거든요. 나쁜 경찰서장이 다 집합해, 다 오라 그래 이러잖아. 근데 이거 진짜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1선에 권총을 든 형사들, 2선에 장총을 든 경찰들, 3선이 기마대, 4선이 헌병대 경찰차. 완전 내용이네. 그러니까 김상옥 하나 죽이겠다고 경찰 1000명이 모여갖고 그런 거죠. 한 군데를 쏜 건데 기가 막힌 거다. 아무래도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힘의 한계가 오게 되죠. 네.
그래서 3시간을 버티는데 3시간을 이제 천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쵸. 총알만 더 있었으면 아마 더 버텼을 텐데. 근데 멋져요. 자기가 그래도 1000명한테 맞아서 그게 아니라 총알이 다 떨어진 거 알고 그냥 총을 여기다 대고 대한 독립 만세 이걸 외치고 이걸 총을 쏴요. 총을 쐈는데 마지막 그 34살이었는데 이때 김상욱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숨이 진 후에도 육혈포에 건 손가락을 쥐고 펴지 아니하고 숨이 넘어가면서도 손가락으로 쏘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쏜 게 아니라 그냥 힘줘서 쏘고 이걸 끝까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할 때 김상욱 의사 몸에요 11발의 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맞았죠. 네, 얼마나 그 일본 경찰들과의 전투가 격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김상욱 의사의 시신은 1923년 1월 26일에 가족들과 일경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학생들의 통곡 속에서 이문동 뒷산 공동묘지에 조용히 안장됐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김상욱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36년이라는 집에는 상당히 긴 거거든요. 보면 세대가 두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건데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뭐 폴란드의 레지스탕스 운동 같은 거는 뭐 기간이 짧았지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이걸 실제로 그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진짜 정규 군대와 싸움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조선민족이라는 걸 끝까지 기억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로 계속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법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잖아. 승전국이 아니죠. 일본이 패망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미국한테 지는 바람에 미국이 독립시켜줘서 그나마 그것도 반쪽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인데 그나마 이런 독립투사들이 목숨 바친 항일 투쟁 이런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그래도 우리가 독립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긍심이 있는 거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아니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뭐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150개국쯤 된다고요. 근데 그 100여 개국 중에서 사실 뭐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잖아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때 독립한 나라. 그 당시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민 국가들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한 축인데 그게 어떤 저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돌려서 표현하고 싶은데 마라톤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요, 제일 신경을 사전에 많이 쓰는 게 출발하기 전에 신발 속에 운동화 속에 돌이 들어간 날을 제일 신경을 쓴대요. 운동화 안에 돌이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무조건 그날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 투사들이 아예 뭐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이 신발 속에 돌처럼 끊임없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벗어야 되는데 좋은 표현이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고야 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그렇죠. 좋은 표현이다.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후손들의 삶을 봐야 될 텐데요.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반면에 친일을 하면은 3대가 떵떵거린다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2006년에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총 5,834명의 그런 그 유공자 중에 그 유족 중에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64.9%. 아유, 그렇게 많으니 참.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봉급 생활 하는 사람의 비율은 13.8%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회 취업률이랑 인구와 비교해봐도 오히려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그 보상 얘기가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너무 살기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컨대 김경천 장군, 그럼 누가 하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내력을 또 지니고 김두봉 모르실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이름들이 쫙 있어요. 그런 거를 안타까워해서 정말 이 터럭 하나라도 찾아낸 노력이 필요해요. 예컨대 오늘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만든 건데 그 스탈린 시절에 소련이 되고 나서 중앙아시아라는 그 황량한 데다가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올라온 강제 이주를 고려인들을 그냥 간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그냥 던져버려요. 다 굶어 죽거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김경천 장군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갖고 있었냐. 김지희 여사인데 김경천 장군의 딸이에요. 막내딸인가 그래.
뭘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어떻게 어렵게 찾아가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건데요. 보니까 제목이 경천 아일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육필로 쓴 거예요. 장군께서. 근데 딸은 고려인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있는데 나의 가족은 이제부터 누구 믿고 있으리요.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남편이나 아버지로 둔 것이 자기들 잘못이려니 한다. 나를 대신하여 처정희, 사랑하는 딸 지희, 지혜, 지란이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리라. 김경천의 체포 후 소련 사회의 박해와 생활고로 인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막내딸. Я сейчас развиву терплю. Видите, как он вот тут вы немножко прочитали, да? И то кусочек, как он страдает, да? Видите, а больше вообще.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그걸 읽어주고 이 내용을 지희 씨가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을 말해요. 딸도 아버지 행적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유명한 독립투사였대더라 이 정도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을 더 많이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지난 8월 15일 혹시나 했던 아베의 담화가 역시나로 그쳐서 대한민국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을 두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친일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적 관심사로 하나 되어야 함이 절실해지는 8월입니다. 우리는 강정이에요. 매력적인 첫 모습에 반하고 강렬한 첫 모금에 빠져든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맥주 카스피치. 민영과 함께 새로운 맛의 몸으로 바다의 맛 통새우, 육지의 맛 순살고기, 슈림프와 비프 두 가지 맛을 한 입에. 미니언 슈비버거 탄생. 먹고 놀고 마시는 마티스칸. 하루 종일 마트바디. 제로 칼로리 태양의 신화예요.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인물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독립 투사들 6-7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표현 이상한데 이상한 표현인데 이게 진심이야. 너무 멋있어. 물론 친일파 척결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 혹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우리 저 독립투사분들을 보상해드리고 명예를 드높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독립투사자 후손들에 대한 좀 보상도 좀 처우 개선도 좀 나라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